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게 풀어드립니다. 이광재입니다. 오늘은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며칠 전 삼성이 스테이블 코인에 참여한다는 뉴스에 이어서 오늘 업비트의 두나무가 네이버의 계열사로 편입된다는 큰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이버 주가가 폭등했어요. 이 의미가 뭔가요? 무려 오늘 12.4%가 올랐습니다. 이 네이버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최고의 포털 사이트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구글이 1위를 하지 못한 나라가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 네이버가 있기 때문에 구글이 1등을 못하는 거죠. 그 네이버와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이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상위권을 다투고 있는 국내에서는 최고죠. 두나무 각각 업계 1위 기업들 합병 소식이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최대 주주로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주식을 교환하면서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구조. 그래서 이 두나무가 아무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네이버의 자회사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각각 매출이 지난해 기준으로 10.7조 원, 그다음에 두나무가 1.7조 원 정도 되는데 합치면 이제 한 13조 원 정도 되는 회사가 되는 거죠. 이 두나무 예치금만 무려 10조 원인데 그런 이 거대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네이버의 자회사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그간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런 주식 교환을 하게 되면 앞으로 네이버 두나무는 어떤 미래 경제를 그리고 있는 건가요?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게 네이버가 사실 국내 최대 그 포털 기업이고 구글이 이기지 못한 몇 나라밖에 안 되는 나라의 그 강력한 이제 경쟁자였는데 이 보시면 이게 네이버의 지난 그 5년 동안 매출을 그 분야별로 뽑아봤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검색이고요. 검색을 통해서 이제 검색 광고를 붙이는 거죠. 보면 이제 검색 광고 이 파란색이 성장하다가 좀 압도적인 1위지만 멈춰 있는 그 둔화된 상태고요. 네이버가 이제 검색으로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 노란 연두색이 커머스입니다. 네이버 쇼핑이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쇼핑을 보여서 돈을 벌었는데 이것도 이 쇼핑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하반기 가면 쇼핑이 검색을 이제 역전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제 3분기와 4분기는 이제 그 예상치인데요. 보면 이제 이렇게 노란 연두색이 파란색을 앞지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사실은 모든 부문이 성장세가 예정같지 않다. 그리고 검색도 핵심 사업인데 검색이 둔화되고 있고 쇼핑으로 돈을 벌었지만 사실 네이버 쇼핑 보면 네이버가 사실 쇼핑으로 뭐 쇼핑 기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네이버 커머스 거의 쿠팡에 맞먹는 수준까지. 한국은 쿠팡과 네이버가 1, 2위를 다투고 있고 나머지 자잘한 지마켓, 티몬,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 방송에서도 했었죠. 알리익스프레스와 지마켓이 또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강 뭐 이제 1중 정도 될 텐데 이 쇼핑도 그러니까 격전지라는 거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도 안 돼. 쇼핑도 이 경쟁이 치열해. 그래서 새로운 돌파가 필요한 그 상황에 이번에 이제 두나무와 빅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앞으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화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삼성은 이제 디바이스 기반으로 전 세계의 이 삼성 디바이스 중심으로 이제 삼성 그 스마트폰이 이 결제 수단이 되는 한 2억 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할 거고 두나무는 아무튼 이제 이미 가상화폐 기반을 만들었죠. 그 기와 코인 우리 이제 청기화 할 때 기와 코인이라는 거 만들어서 이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기반을 만들었고 네이버 사실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은 누구나 만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지금 이제 미국은 달러 한국은 원화인데 내가 돈을 만들어서 갑자기 그 돈이 사람 그 돈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해서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정도까지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네이버는 아무튼 압도적인 국내 1위 사업자잖아요.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밖에 없는데 두나무가 네이버와 손을 잡고 네이버 자회사가 되면서 이제 네이버 앱이 슈퍼 앱이 될 거란 말이 나옵니다. 왜냐면 네이버 앱이 지금 들어가면 이제 뉴스도 보고 거기서 뭐 쇼핑도 하고 뭐 중고나라 거래도 하고 뭐 등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네이버 앱 자체가 이제 결제 툴, 금융거래 툴 거기에 또 그걸로 이제 자산 거래도 하고 재테크도 하는 그런 단계.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서 현금 없는 시대에 지금까지는 이제 뭐 신용카드를 썼다면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게 네이버 앱이 될 수도 있다. 이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면 이제 좀 다른 건데 이게 이제 짙은
짙은 아래쪽 올라가는 게 이제 AI 검색이고요. 가는 파란색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이제 검색인데 일반 검색인데 사람들이 다 이제 AI로 넘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 이미 이제 그 검색도 시장이 없고 AI로 그냥 검색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키워드는 AI와 그다음에 약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쪽으로 옮겨가는 네이버가 지금 이제 AI도 도입을 했고 어제 마침 그 카카오의 개편 소식하면서 카카오도 AI 탭을 만들어서 광고를 늘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네이버도 AI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 AI는 여전히 이제 한국 AI는 여전히 그 미국의 GPT라든가 글로벌 시장에 좀 상당히 뒤처 있는 분위기라서 합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쇼핑, 금융, 가상화 거래까지 이르는 슈퍼앱이 된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이게 2030년까지 연간 3천억 원 정도 수익이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미 미국에서는 지금 이게 2,700억 달러 정도.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네. 한 나라의 이 GDP를 넘어서는 규모를 이미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오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이제 한국의 네이버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그 대략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전 세계 GDP에 2030년이 되면 1% 수준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이제 원화로 한 3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게 이 30%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서만 한 5조 원 정도 시장이 됩니다. 그 5조 원 시장을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 네이버와 이 두나무가 그 시장을 다 가져가게 되겠죠. 물론 이제 후발주자도 있고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네이버 업비트 1위 시장의 그 1위 업자들의 그 연대 합병이 굉장히 파괴로 갖는 건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곧이어 아마 카카오도 어떤 전략을 내놓겠죠, 그죠? 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이 지니스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스테이블 맞습니다. 코인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트럼프도 굉장히 여기 뭐 욕심을 내고 있고 트럼프는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달러 자산의 이제 가치를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달러 자산을 더 많이 쓰도록. 근데 우리 계속 봐왔듯이 엔화로 거래하는 그 거래도 늘어나고 있고 중국은 또 이 위안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늘리려고 하고 있죠. 계속 이제 이 제3세계의 위안화 거래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를 잡으면 달러화를 거래하지 않더라도 달러 기반 자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제 그 달러의 그 유동량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채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당 1달러를 유지하는 그리고 이제 그걸 그만큼 가상 자산을 또 실물 화폐를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구조가 그만큼 달러의 이제 어떤 이제 가치를 높여주는 거라서 미국이 지니어스법을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 이걸 밀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면 한국도 이게 이제 만약에 본격화가 된다면 결국 이제 한국은행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제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은 뭘로 한다라는 걸 지정을 하게 될 거고 그게 아마 네이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하는 걸 넘어서 사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차원의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서 이 시장을 키우고 한국이 이미 네이버, 삼성 등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떤 이제 그 새로운 시장의 어떤 이 활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결국은 아마 한국의 금융권과 핀테크와 결국은 아마 결합돼서 아마 조만간 아마 정해질 것 같은데 법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네. 부동산 그 랠리가 온다는 네. 이 경고가 있는데 큰 랠리가 온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온다. 안타깝지만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둘 다 부동산이 폭등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이제 최근 3년 사이 윤석열 정부부터 이제 그 부동산 가격 거래 지수를 본 건데요. 빨간 제일 굵은 선이 지금 강남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용성과 이 서초, 양천 이제 부동산 많이 뛴 지역들만 따로 뽑아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2022년이 이제 100으로 봤을 때 지금 121 정도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강남만 한 20%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서 627 대책과 97 대책이 있었죠. 627 대책은 6억 이상을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었고 97 대책은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 공공주택을 늘리겠다는 거였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6.27 대책 이후에 잠깐 주춤했다가 지금 이제 뒤에 6.27 대책 이후로도 치솟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출 제한만으로 여전히 잡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9.7 대책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 투자 심리를 잡기 어렵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게 이 풍선 효과를 만들 거다라는 얘기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아서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현금 있는 사람들은 이미 강남은 좀 비싸니까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좀 빠져나가서 이미 마포, 성동, 광주를 넘어서 은평, 우리 동작까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마용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용산은 아직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용산을 빼고 요즘은 마성광 은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포구, 성동, 광진구는 셋 다 또 이 한강 벨트잖아요. 네. 한강 벨트고 이 지역이 또 사실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높은 지역이라 이 지역이 지금 뜨고 있고요. 또 은평구와 동대문구까지 뜬다. 그 말은 이제 이게 사실 대출 규제만으로 여전히 그 시장의 욕망, 시장 기대를 붙잡지 못하고 있고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또 한 번 진짜 그 불같이 지금 그 부동산이 뛰어오를 수도 있다. 한국은행도 경고 메시지를 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국은행은 이제 계속 지금 그 이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이 이렇게 그 잡히지 않으면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는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다시 또 부동산이 폭발할 거다라는 게 이창용 총재의 계속된 경고였고 안타깝게도 이 한은의 경고와 무관하게 부동산을 잡지를 못했고 이재명 정부가 나름 회심의 전략을 내놨는데도 여전히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한강벨트에서 이 촉발된 풍선 효과가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었다가 다시 묶으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2월에 잠성대청이라고 했죠. 장삼대청,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에 이제 토지허가 제한을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올랐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참 창피한 일인데 34일 만에 다시 그걸 번복하고 강남 성구와 용산구를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용성 중에 용산은 안 올랐다고 했죠. 이제 강남 성구와 용산구를 재지정해서 약간 눌러놓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얼마든지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의 폭등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오세훈 시장이 수도꼭지를 잠깐 틀었다 잠근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게 끌어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제 벌써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언을 하고 시작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을 늘려야 된다. 게다가 심지어 노골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와 지금 이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9.7 대책 핵심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인데 현실감이 떨어진다. 핵심 공급 방안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급을 늘려서 이걸 다시 사람들의 기대를 풀어주겠다는 건데 자칫하면 오세훈 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날 거고 오세훈은 사실 오세훈 지지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사실 그걸 또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부동산에 불을 붙여서 다시 표심을 끌어모으려는 오세훈이 충돌하고 있는데 사실 오세훈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단독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말씀드린 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이 이걸 건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런 좀 조짐을 보이는 게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다시 풀 거라는 관측이거나 또는 서울시가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맞습니다. 스스로 공급 대책을 밝혀야 이런 얘기가 나거든요.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사실 이 정책이라는 게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국토부와 서울시가 같이 힘을 모아서 단일된 그 메시지를 줘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정부의 어깃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시장 혼란이 가중될 뿐더러 정책이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게다가 심지어 결국 믿을 것은 재건축과 재개발이다라는 그 발언도 했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또 시장이 지금 요동을 치기 시작할 텐데 이게 사실은 그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부동산이 폭등을 하면 사실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부동산을 둘째 셋째 갭 투자했던 사람들은 부동산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 위험한 욕망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불을 붙이고 있다. 네, 이 부동산 문제, 우리 집 문제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야 그다음에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힘을 모아서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야 시장이 반응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종환 대표님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